아내가 저 세상으로 가기 이틀 전에 저에게 한 유언입니다. 여보, 내 말 명심해요. 아들이지만 경원이랑 며느리 희은이 절대 믿지 마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아들 부부는 나에게 너무나 잘해 주었어요.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 이번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드릴까 해요. 그 말에 내가 살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리모델링을 그렇게. 아버지, 더 편하게 지내시게 하고 싶어요. 요즘은 어르신들 건강 생각해서 욕실도 미끄럼 방지로 바꾸고 주방도 손잡이 낮은 걸로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다정하게 맞장구 친다. 그때 아들이 말끝을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소음도 있고 먼지도 심해서 한 달 정도만 요양원에 가 계시면 되세요. 재활 프로그램도 있고 식사도 잘 나오고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가 있는 사이에 집을 궁궐로 만들어 놓겠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70세 장순철입니다. 아내는 2년 전에 위암말기 환자로 저 세상으로 먼저 갔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유언처럼 저 세상으로 가기 이틀 전에 말했습니다. 여보, 내 말 명심해요. 아들이지만 경원이랑 며느리 희은이 절대 믿지 마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간신히 말문을 연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피죽도 못 먹은 얼굴로 그렇게 속삭였죠.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고 며느리인데 믿지 말라니, 여보. 그날 이후 아내는 영영 말을 잃었고 이틀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이제 걱정 마세요.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가자 슬픔은 더욱 짙어졌다. 그 순간 아들 경원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이제 걱정 마세요. 그 한마디에 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눈가가 붉어지는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들 경원이의 말은 단순한 위로나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은 가족으로서의 다짐이었고 무엇보다도 텅 빈 자리를 향한 아들의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던 사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떠난 자리는 단순히 빈방 하나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 한마디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그 말은 단순한 안심이 아니라 다시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주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 말 속에서 비로소 조금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눈앞에 아내는 없지만 아내 대신 그 자식들이 나에게 신경을 써주고 애써주니 마치 이런 효자를 아내가 남긴 가장 큰 유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희은이도 자주 들렀습니다. 식사도 차려주고 집안일도 도왔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집안에 울려 퍼지는 아내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지만 경원이랑 며느리 희은이 절대 믿지 마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아이들이 나한테 일이 잘하는데 아내의 말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내가 생전에 적어둔 작은 수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원이랑 희은이가 내 간병인을 자꾸 쫓아내려고 해요. 내 이름으로 된 적금 이야기를 자꾸 꺼내요. 불안해요. 나는 수첩을 보면서 아내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한편 우리 아버지 아직 정신 말짱해. 지금 치매 진단이라도 받아야 우리한테 보험이랑 건물명에 넘기지. 아버님 치매 진단 받기에는 너무 건강해. 리모델링 한다고 하고 잠시 요양원에 한 달만 가 있으라고 하자. 그 사이에 집을 팔아버리면 되지. 그게 좋겠다. 자꾸 버티면 그냥 요양원 입원 동의서부터 받아.
아버님 혼자 사는 척하면 금방 심사 통과될 거야. 당신 아버지한테 무조건 잘해 그래야 우릴 믿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지. 당근이지. 70번째 생신날, 나는 아들 부부의 초대를 받아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식탁 위엔 고급 한우와 전복,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아버님 이번 생신은 꼭 저희가 모시고 싶었어요. 좋아하시는 음식들로만 준비했어요. 미역국은 제가 직접 끓였어요. 소고기 넉넉히 넣고 아침부터 정성껏 끓였어요. 며느리는 다정하게 나에게 국을 떠주었다. 미역국을 한 입 먹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생일상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난 참 복도 많지. 아버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아버님 오래오래 곁에 계셔주세요. 며칠 후 오늘은 건강검진 예약일이다. 아들은 직접 차를 몰고 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절차를 챙겨 주었습니다. 올라가세요. 접수는 제가 할게요. 의사 선생님께도 미리 연락드렸어요. 회사 안 가도 되니? 이런 건 나 혼자 해도 되는데. 아버지가 더 중요하죠. 혈압도 자주 체크해야 하니까요. 진료실 안에서도 그는 꼼꼼했다. 혈압은 안정적이십니다. 혹시 약을 바꾸면 부작용이 줄어들진 않을까요? 최근에 어지럼증이 잦아서요. 의사조차도 아들의 세심함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아들이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참 든든하시겠어요. 주말에 아들 부부가 나를 데리고 바닷가로 놀러 갔습니다. 손자도 함께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를 했습니다. 도시락 싸왔어요. 김밥이랑 과일, 따뜻한 차도 있어요. 아버지 손주가 바다 보면서 사진 찍고 싶대요, 맞지? 응, 할아버지 사진 같이 찍어요.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 사진기 셔터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가족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꼭 건강하셔야 해요. 이런 아들을 뒀으니 걱정할 게 없구나. 이토록 다정한 아들, 지극한 정성. 그래서였을까?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처음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잘해줘도 집 넘기지 마. 꼭 조심해. 저녁 무렵 가족이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히 이야기를 꺼내려던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조심스럽고 약간 망설이는 듯한 말투로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날도 덥고 집도 많이 낡았잖아요. 방바닥도 솟고 싱크대도 삐걱대고요. 이번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드릴까 해요. 그 말에 내가 살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리모델링을 그렇게. 부탁이에요. 이번 기회에 싹 고쳐서 아버지 더 편하게 지내시게 하고 싶어요. 요즘은 어르신들 건강 생각해서 욕실도 미끄럼 방지로 바꾸고 주방도 손잡이 낮은 걸로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다정하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나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끝을 낮추며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소음도 있고 먼지도 심해서 한 달 정도만 요양원에 가 계시면 돼요. 재활 프로그램도 있고 식사도 잘 나오고요. 아버님 요즘 무릎 불편하셨잖아요. 거기서 쉬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가 있는 사이에 이 집을 뭐 궁궐로 만들어 놓겠네. 아버지 정말 딱 한 달이에요. 그동안 저희가 알아서 다 해놓을게요. 아버지 편하게 있다가 오세요. 며느리는 다정하게 차를 따라주고 아들은 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계신 이 집 오래도록 지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이 안도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린다. 그 표정을 아버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믿고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딱 한 달만 그 말을 꼭 붙들었습니다. 사실 나는 요양원은 그저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살던 집,
가족과 함께한 추억의 공간을 떠나 새로운 공간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딘가 친숙한 듯한 조용한 복도, 낮은 조명의 방,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드럽게 얼굴을 감쌌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여기선 걱정 없이 쉬세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미소를 믿었습니다. 잠시만 머물다가 리모델링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놓였습니다. 아들이 말한 대로 딱 한 달만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이 지옥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집 열쇠 좀 주세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이 말했습니다. 공사 들어가려면 자주 들락날락해야 하니까요. 그렇긴 하지. 난 망설였지만 머뭇거리며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다 저희가 책임질게요. 상냥하게 다가가며 아버지께서도 늘 말씀하셨잖아요. 집은 잘 관리해야 한다고. 리모델링 들어가면 먼지도 엄청 날 테고 소음도 심할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안 쓰시던 가구며 책들, 필요 없는 물건들도 다 정리하려고요. 아버지, 집이 너무 오래돼서 여기저기 손봐야 할 곳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요양원에 머문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에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작은 창가에 앉아 습관처럼 신문을 찾았습니다. 관계자들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신문은 매일 나오지 않나요? 아, 요즘 예산 문제 때문에 잠깐 중단됐어요. 대신 TV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땐 고개를 끄덕였지만 TV는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뉴스 채널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널을 돌려도 돌아가는 건 몇 개의 건강 프로그램과 음악 방송뿐. 휴대폰은 입소 당일 아들이 직접 받아갔습니다. 핸드폰 제가 보관하고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직원분들 통해 연락하세요. 당시엔 당연한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 하루가 다르게 조용해지고 아들 내외는 한 번도 연락이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아내의 마지막 말이 다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집 지금 공사 잘 되고 있나요? 아들이 연락이 없어서요. 간병인이 잠시 멈칫하며 웃었습니다. 아, 글쎄요. 잘 되겠죠. 아드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투는 명확히 내 말을 대답하기 곤란하여 회피하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복도에서 우연히 직원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한 달 있다가 집에 간다고 했었는데 아직 퇴소 얘기도 없어.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 내 얘기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앉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선 수많은 별이 반짝였지만 나의 마음은 불안감이 서서히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요양원에 들어오기 직전 아내의 수첩을 품속에 넣어온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밤마다 그는 조심스레 그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경원이랑 희은이가 내 간병인을 자꾸 쫓아내려고 해요. 내 이름으로 된 적금 이야기를 자꾸 꺼내요. 불안해요. 그 필체는 또렷했고 떨린 흔적이 역력했다. 여보, 당신은 그걸 나에게 경고하려 했었구먼. 그런데 나는 당신 말을 안 믿었어. 나는 내 자신의 무력함에 자책했고 동시에 점점 명확해지는 속았다는 느낌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경원이가 나를 해칠 리 없지. 나를 이렇게까지 정성껏 보살폈는데. 그러나 그 정성이 지나치게 완벽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닷가 여행, 손자 사진, 생일상, 병원 진료. 그 모든 친절은 어쩌면 믿음을 얻기 위한 시나리오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점점 고립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전화도 발길도 끊어졌습니다. 입소한 지 3주째 되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던 길, 간병인이 교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순철 씨, 오늘부터 김재만 간병인님이 맡아주실 거예요. 예전에 큰 병원에서도 오래 일하셨고 어르신들과도 잘 맞으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추척하지만 맑은 눈매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이름표에는 김재만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순철 어르신. 부담 없이 지내시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몇 마디를 주고받는 사이 나는 뭔가 이상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 어디서 본 듯한데. 며칠이 지나고 어느 오후 창가에서 차를 마시던 중 김재만 간병인이 나에게 말을 시켰습니다. 어르신 댁 혹시 예전에 북문 근처 살지 않으셨어요? 한동안 그 동네에 자주 드나들던 적이 있어서요. 나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 북문 안쪽 연지로 쪽이었지. 지금은 아들놈이 리모델링 한다며 날 여기로 데려왔지만 김 간병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간병을 시작하기 전엔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부인을 한두 번 뵌 기억이 있어요. 아주 조용하고 말씀이 따뜻한 분이셨죠. 손에 수첩을 꼭 쥐고 다니시던.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라며 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수첩 아직도 내 가슴에 있어. 아내가 말했지. 순철 씨, 아들과 며느리를 절대 믿지 마요. 난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끌려왔네. 그날 이후 나는 김 간병인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무언의 신뢰가 생겨났고 두 사람은 함께 신문을 스크랩하거나 식사 후 마당 산책을 하며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선생, 내 자식들 뭔가 수상해. 내 재산, 내 집 그걸 두고 날 여기에 가둔 게 아닌가 싶어. 제가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 다만 어르신 같은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가족의 손길 때문에 힘들어지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김재만은 40대 후반, 과거에는 서울시립요양병원에서 일하다가 자신이 돌보던 노인의 유언을 대신 전달해준 일을 계기로 삶의 마지막을 돕는 일에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존엄한 노인의 삶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신념을 갖고 무뚝뚝하지만 예의 있고 환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은 많지 않지만 내가 조심스럽게 속을 꺼낼 때는 항상 눈을 맞추며 들어줍니다. 어르신은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누군가의 계획대로 사라지시기엔 아주 건강하신 분이시죠. 나는 그 말에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사라지지 말라고 말해준 날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늦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에는 한겨울의 싸늘한 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 간병인이 차를 한 잔 타다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 얼굴이 더 어두워지셨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나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마치 내면의 문을 열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만 씨, 나 말이야 이 집에 오기 전에 아들 놈한테 위임장을 하나 써줬어. 아내가 의식불명일 땐 어쩔 수 없지 싶어서 재산 정리를 맡겼지. 그런데 점점 이상해. 전화도 안 받고 얼굴도 안 비치고 내가 살던 집 이야기를 꺼내면 둘러대기만 하고. 간병인은 잠자코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김 간병인은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로 가만히 계시면 법적으로 어르신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순간 그 위임장은 완전히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김 선생, 그게 무슨 뜻이야? 치매 진단이라도 한 줄 기재돼 있으면 어르신은 법적으로 의사결정 불능자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드님이 어르신의 재산 전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쥐게 되죠. 지금이라도 의사를 만나 정신건강평가를 새로 받아보셔야 합니다. 치매가 아니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간병인은 요양원 내 심리상담사에게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화했고, 상담사는 나의 사고력과 기억력이 또렷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며칠 후 치매 없음, 일시적 무기력 및 환경에 따른 우울감이라는 소견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젠 누구에게도 내가 약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군. 간병인은 병원 측에 외출 허가서를 제출하며 치료적 산책이라는 명분으로 짧은 외출을 도왔습니다. 행선지는 바로 구청 노인복지과. 담당 직원은 정중히 인사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르신? 김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설명한다. 이 어르신 자녀가 대신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 이상한 정황이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재산 변동 내역을 떼어보고 싶습니다. 직원은 신분증 확인 후 등본과 등기부 등본을 출력해 건넸다. 그 순간 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그가 살던 다세대 주택은 이미 한 달 전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고 소유자 이전 진행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소지 옆에 적힌 부동산 중개소 이름은 며느리 이름과 같은 성을 가진 부동산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을 때 나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한참 후에야 중얼거렸다. 내 집을 저놈들이 아무 말도 없이 팔아버렸다고. 내 아내가 그토록 아끼던 집을. 김 간병인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라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위임장 정지 신청입니다. 병원 진단서를 기반으로 본인이 직접 판단력을 가졌음을 법원에 입증하면 위임장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면 나 아내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네. 나 아직 사라진 게 아니니까. 김 간병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을 쥔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 덧씌워진 계약 완료 도장은 마치 그의 심장 위에 박힌 낙인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때 김 간병인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사촌이 지금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 정도면 위임장 무효 소송 아니면 사기성 재산처분 취소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요? 네. 어르신이 인지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보호자라는 명목하에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면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김 선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되돌릴 수 있는 거요. 시간은 걸리지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이 살아계시고 직접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다는 점이에요. 며칠 후 김 간병인의 사촌인 박지윤 변호사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40대 중반의 침착한 여성이었고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챙겨왔습니다. 어르신,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건 위임장을 작성하신 시점입니다. 그때 어르신이 어떤 상태였고 자발적이었는지 여부죠. 내가 그때 아내가 혼수 상태로 위중하단 말에 정신이 없었소. 애들이 서류 몇 장 가져오면서 그냥 사인만 하라고 했지. 그게 핵심입니다.
당시 심리적 압박과 기망이 있었다면 강요된 위임으로 무효화가 가능해요. 특히 그 직후에 곧바로 부동산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는 건 명백한 목적성 남용입니다. 저놈들이 웃으며 팔아먹었다 생각하니 이를 갈고 싶더군. 김 요양사 선생님은 인명의 제보자처럼 행동하며 근처 부동산 세 곳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조원동 다세대 주택 지금 계약 중인 매물 맞나요? 네, 3층짜리 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매도자 쪽에서 계속 서두르세요. 아버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김 선생님은 나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집 지금 허위 사실로 매매 유도 중입니다. 아드님이 매도자고요. 아니,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내가 죽은 줄 아는 모양이군. 며칠 후 김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구청 기록상 세입자 한 분이 여전히 거주 중입니다. 그분을 직접 만나보시죠. 어르신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소유주라는 걸 그분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외출 허가를 받아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다시 그 집 앞 골목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이 집 주인 진짜 집주인이요. 장순철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기 지금 이 집 매매 중인데요. 며느님이 그러셨어요. 시아버님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금매로 내놓으신 거라고. 그 말에 나는 얼굴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했다고요. 중개소에서 그분들이 사망 진단서도 보여줬어요. 그 순간 나의 눈가에 뜨거운 뭔가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것이 무력함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못 건드리게 만들겠어. 내가 다시 내 이름을 걸고 지켜내겠어. 창밖에 초여름에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재만 요양사 선생님은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한다. 아들과 며느리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집 리모델링을 해드릴 테니 요양원에 한 달만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 후에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아버지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아들 부부가 가져온 사망 진단서를 보고 매매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아버지를 요양원에 가두고 어머니가 생사를 오고 갈 때 병원에서 아들 부부가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렇게 위임장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장순철 씨는 아내가 생사를 오가는 중이라 그런 서류에 신경을 쓸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치매로 몰아 요양원에 가두고 그 사이 수억 대의 부동산 매도를 시도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장순철 씨 70세 여전히 여기 이렇게 생존해 계십니다. 변호사는 며느리와 아들의 재산 탈취극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장순철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꾹 찍는다. 이제 시작이요. 내 이름 석자로 다시 그놈들 앞에 서겠소.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옷 매무새를 고쳐 입었다. 나의 표정은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다가 되찾으려는 싸움꾼이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304호 민사재판부 오후 2시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은 늦은 봄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커튼을 약간 걷은 채 정적을 유지하며 피고석과 원고석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두 사람, 장경원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있다. 그 옆엔 손수건을 움켜쥔 그의 아내 김희은, 그리고 맞은편, 검은 정장에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 장순철 70세 등은 곧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장순철 70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가족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안주머니에서 붉은색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건 제 아내가 생전에 남긴 기록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의 손으로 하루하루 써 내려간 말들입니다. 아들 경원이가 이상하다. 내 인감을 가져갔다. 며느리 희은이는 집에 와서 자꾸 통장을 묻는다. 제 아내는 죽기 전날까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정 안에 조용한 탄식이 퍼졌습니다. 판사는 수첩을 증거물로 채택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출하시죠. 계속 말씀하십시오. 다음은 녹음 파일이었다. 간병인 김 씨의 도움으로 몰래 녹음된 희은과 장순철 씨와의 대화. 변호사가 제출한 마지막 자료는 요양원 외부 CCTV 영상이었다. 타임스탬프 10월 4일 오전 11시 12분 1. 희은이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요양원에서 나오는 장면. 경원이 전화를 받으며 말한다. 이 양반 멀쩡하네. 그래도 요양원 쪽엔 돈 좀 뿌려놨어. 진단서야 알아서 나오지. 장순철은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양손을 맞잡고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내 자식들이 내 노후를 욕심의 그릇으로 삼을 거라곤 정말 몰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건 내 아내가 죽기 직전 남긴 말이 결국 다 맞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희은은 눈물을 왈칵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럴 듯 아니었어요. 진짜 아버님 위해서 한 거였어요. 전 정말. 그러면 나한테 왜 안 물어봤냐? 재판장은 한숨을 내쉰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본 법정은 이 사안을 단순한 위임장 분쟁이 아닌 가정 내부의 명백한 기망행위로 본다. 본 사건은 노인의 의사 능력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부당하게 재산을 처분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회적 사안이다. 재판이 끝난 후 장순철은 법정 밖으로 걸어 나온다. 하늘은 맑았고 그의 걸음은 무거우면서도 고요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날 햇빛이 부드럽게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순철은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햇살은 아내가 생전에 키우던 화초들 위에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선 요양사 김 선생이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선생님 커피 한 잔 내드릴게요. 김 선생님 없었으면 난 이미 땅바닥으로 떨어졌을 거요. 가족이 꼭 피로만 이어진 건 아니니까요. 저도 이 집이 좋아졌어요. 며칠 후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임장은 무효, 모든 재산 처분은 효력 정지, 그리고 부동산 신탁은 아버지의 원상 회복 의사에 따라 전면 철회됐습니다. 경원과 희은은 선처를 호소하며 합의를 요청했지만 장순철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너희는 끝났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존엄까지 빼앗으려 했으니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김 선생님은 그의 담당 요양사에서 조력자가 되고 나중엔 정식 가족처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장순철과 김 선생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청량했습니다. 장순철은 손에 든 노란 은행잎을 천천히 뒤적이다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사람이 말이요, 피부치보다 따뜻한 타인을 만나기도 해. 선생님 덕분에 배웠어요. 가족은 함께 상처 이겨낸 사람들이란 걸요. 나는 내 이름을 지켜냈다. 노후의 평안은 재산이 아닌 사람에게서 온다. 장순철은 그렇게 늦은 삶의 계절에서 진짜 식구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상실의 끝에 피어난 작고 견고한 희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세요. 당신의 한 줄 댓글이 이 이야기의 다음 결말이 됩니다.